기본 문제입니다. 직류, 배전, 선로에서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률에서 전압 강화율하고 변동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인데 전력 손실률은 주 메이저로 다루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게 좀 발송 배전 쪽에 성향을 가지신 분이 좀 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서 직류에 대한 특성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교류하고 다른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손실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율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그 명칭, 수식, 벡터 요거는 세 개는 항상 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얘네들 나오면 무조건 세트로 세 개가 그래서 명칭, 다음에 수식, 벡터 항상 세 개 세트. 변압, 변동, 변압, 강화 나오면 항상 세트. 그리고 벡터로는 우리가 그 전기 쪽의 안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이제 전공을 하시거나 업무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벡터에 대한 부분 접근이 좀 힘드시기 때문에 이걸로 해석을 안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벡터의 내용을 넣어서 하면은 점수가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잘 정확히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기준이 있고, 그게 위상, 기준이 있고, 그게 크기하고 위상, 진상인지 지상인지에 따라서 그 벡터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크기하고 위상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하는 게 벡터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켜주면서 정확하게 그리면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압 강화율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에 대한 차 부분을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송전단 전압하고 수전단 전압에 대한 차 부분이 되고, 여기 기준되는 게 수전단 전압의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을 강화 부분이고, 이 강화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내는 게 전압 강화율에 대한 기본 문제고, 우리가 교재에서도 전압 강화율과 전압 변동률에 대한 비교표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도 같이 넣어주셔도 좋은 답안 형태가 되는데, 여기는 그 손실률에 대한 내용하고 직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표로 그러니까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에 대한 표로 답안 쓰시면 좋지는 않아요. 핵심 사항이 그게 아니거든요. 직류입니다, 직류.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도 수전단 전압하고 수전단 전압의 기준이 되는데, 이 수전단 전압에서 이제 무부하시하고 전부하시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압기 2차 측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 송전단, 배전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게 전압 변동률입니다. 수전단 전압의 기준에 무부하시하고 부하시, 전부하시에 대한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전압 변동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벡터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입니다. 전부하시 전류와 선로 저항에 대한 곱에 대한 전부하시 수전단 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손실 I제곱 R 손실 부분하고 ER 수전단의 전압 전류 부분에 대한 전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전력 손실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간단하게 위에서 했던 명칭하고 수식만 비교를 해 놓은 거고,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류하고 다르게 직류 부분에서는 전압 강화율하고 전압 변동률하고 전력 손실률이 같다는 게 핵심적이에요. 이게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은 점수가 높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일한 값이 된다. 이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는 교류하고 직류에 대한 차에 의한 전압 강화율과 전압 변동률과 전압 손실률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값으로 결론을 내주셔야지 되고요. 손실률에서요. 네. 제가 무부하 전력분의 부하 전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무부하 전력 손실률에서요? 지금 저게 결국에 I를 약분을 하면은 ER이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전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압 전류로 표현할 수도 있고 I를 약분할 수도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수식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한 차이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네. 직류 같은 경우에 전압하고 전류 일상이 예. 동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직류는 예. 네. 근데 이렇게 벡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조금 예, 이건 교류에 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뺐거든요. 빼셔도 돼요. 여기서는 직류 내용이기 때문에 빼셔도 돼요. 맞습니다. 네, 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직류하고 교류를 그러니까 결론에 보시면은 이제 직류하고 교류에 대한 비교 때문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네, 벡터도는 빼시는 게 더 맞는 수식 부분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 이거는 핵심적인 사항은 요 5번이에요. 그 위에 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요거를 좀 풀어서 예, ES, ER 얘가 뭔지 ER0, ER 얘가 뭔지 그거를 위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5번입니다. 5번 사항을 풀어서 쓰시면 되는 내용이고 그게 어렵지 않은 파트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5번에서 분산형 전원, 전력 품질, 전원 품질에 대한 사항에서 비정상적인 전압 주파수, 비정상적인 전압 주파수에서 분산하는 전원을 이제 분리를 시키는 시간하고 운전을 지속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전압하고 주파수인데 전압 문제는 125회 때 1교시 1번으로 나왔던 문제고, 이번엔 같이 주파수까지 섞어서 나왔던 문제. 처음 출제된 문제도 아니고 전압에 대한 내용들은 다뤘던 사항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형 전원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대한 사항이고, 이거는 15차 개정까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들고 15번의 개정을 했던 거고, 이거는 분산형 전원 우리가 그 개통 운영하고 있으면은 요 개통이 지금 뭐 VA, VB, VC에서 개통을 지금 돌고 있는 상태죠. 안정적으로 계속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분산형 전원 조만한 거를 VA, VB, VC를 달아서 여기다 연결시키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갈수록 더 늘고, 조만한 것도 하지만 더 큰 것도 대규모도 늘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면은 16차, 17차, 18차 계속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계속 보강이 될 거고, 계속 앞으로도 더 분산형 전원이 붙여질 거고, 더 발전을 할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계속 개정이 될. 그래서 한 번 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보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 우리가 IC 곡선에서 보시면은 일정한 전압, 우리 표준 전압이죠. 표준 전압 기준을 했을 때 지속 시간에 따라서 과전압이 발생하거나 부적 전압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됐을 때, 이 범위를 벗어나는 계통 분산형 전원, 얘가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됐을 때 그 시간이 지속이 되면은 벗어나는 범위에서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주체는 얘니까 얘를 주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유지하기 위해서 큰 덩어리는 갑자기 얘가 떨어져 나가면은 돌도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범위가 벗어난 거를 계속 달고 있으면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개통 운영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벗어나는 범위의 크기만큼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운전을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거나 운전을 계속 시켜야 되는 시간을 규정한 게 요 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전력 품질 쪽의 ITIC 곡선을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마한 분산형 전원을 개통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 비정상적인 전압 범위, 우리가 여기 0.9PU에서 110PU 요 사이면은 정상 전압 범위라는 거죠. 요 범위 이외의 범위로 가게 되면은 이 시간 이내에 분리를 시켜야 되고, 요 시간까지는 운전을 갖고 있다가 여기 때 분리를 시키라는 기준을 정의를 한 게 근데 이런 수식적인 부분을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로 된 숫자는 외우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내가 외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합격하는 회차까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처럼 좀 중요한 사항들 한번 기출문제로 나오고 얘가 계속 나올 거로 예상되는 이런 문제는 가지고 가셔야 되고, 시험 시험 보시기 한 달 전, 2주 전부터는 이런 것들은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외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주파수에 대한 전압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그 60Hz로 운전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60Hz의 플러스 마이너스 0.2%, 0.2Hz죠. 0.2Hz의 범위를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시간까지는 운전을 계속 해야 되고, 이 시간 이후는 분리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에 대한 전압 주파수를 벗어났을 때 한 번에 다 떨어져 나가면 개통이 흔들리니까 이 운전을 지속을 하고 있다가 걔가 문제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걔를 분리를 시켜줘야지는 규정은 시간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파 개전기라든지 한전개통의 안정성을 위해서, 개통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요 시간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키는 게 더 나을까요? 꺼는 게 더 나을까요? 다음에 한국전기설비 규정 KC 내용입니다. KC 규정에서 선정하는 보호도체의 차단 시간 5초, 최소 단면적, 그 다음에 차단 시간 5초 계산식, 그 다음에 보호 등전의 본딩 도체. 이것도 이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인데 옛날 명칭을 사용했어요. 약간 좀 문제성은 있습니다. 원래 예? 그런 걸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호도체에 대한 최소 단면적,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들 쓰시는 내용이고, 보호도체 단면적의 선조체 단면적 기준 구리를 했을 때 재질이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 구분해서 암기하실 때 요 앞에 거를 기준하면은 이제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가 S 그리고 16은 16의 A 해서 보호도체 단면적과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들. 다음에 S인데 요거 구분해야 되니까 2분의 1 S로 해서, 여기는 이제 K1, K2로 이제 비율로 나눠주는 개수인데, K1 같은 경우는 도체 및 절연체의 재질에 따라 선정된 도체에 대한 K 값하고, K2는 보호도체에 대한 K 값으로 해서 요 비율만큼 차이를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경우, 다른 경우 해서 표. 이거는 전기 산업기사에도 엄청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기술사 문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수식 부분도 수업 시간에 할 때 이제 5초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 5초 이하의 경우만 이 수식을 쓸 수 있는 거죠. S는 K-TIG 부분에서 K 부분이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에 대한 그 재질 및 기초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계수값.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접지할 때 BC하고 BC하고
소비자가 뭐죠? 나도체하고 GV, 예, GV. 네, 요거에 대한 그 232, 143. 네, 요거 할 때 우리 같이. 그래서 이 5초에 대한 부분에 되게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리면서 우리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뭐, 다들 이제 쓰셨을 거예요. 쓰셨을 거고, 여기는 이제 보호 도체에 관련된 1번, 2번 사항이고,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에 대한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은 안 넣어놨는데 보시면은 관련된 사항이 접지 단자 쭉 있고 접지극, 접지선, 접지극을 연결시키고 여기에 M 있고 여기에 어떤 기기가 있으면은 기기가 있고 여기에 뭐 C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컨스트럭처라든지 파이프가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개념도 되게 중요해서 보호도체, 접지선, 접지극, 다음에 등전이 본딩, 보조 등전이 그러니까 보호 등전이 본딩,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에 대한 내용들 나올 때 이 그림 꼭 넣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고 핵심적인 게 욕실에 대한 내용들 추가된 내용으로 그림 개념 그려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보호도체 요 표와 수식이 적용되는 보호도체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호도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굵기에서 그림 넣으시고 뭐 5초 이해 할 때 S는 K분의 루트 T의 IG의 미리미리 그래서 요 수식 넣어주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에 대한 도체 단면적입니다. 도체 단면. 두 개의 노출 도전부에 접속하는 보호 도체의 도전성은 노출 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 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노출 도전성 부분이 요 기기에 대한 외부를 얘네들을 연결시켰을 때는 여기의 굵기 얘 굵기와 얘 굵기보다 작은 놈의 도전성보다 커야 된다는 거를 1번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노출 도전성부는 개통외 도전부를 노출 도전부를 개통 외 도전부에 접속하는 보호도체에 대한 도전성은 단면적의 도전성을 갖는 단면적을 보호도체 2분의 1 이상을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개통 외 도전부하고 노출 도전부를 접속하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그 경우에 도전성은 이제 보호 본딩 도체에 대한 도전성을 갖는 단면적을 갖는 보호 도체에 대한 2분의 1 이상 굵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얘에 대한 굵기보다 얘가 2분의 1 이상을 가지라는. 그러면 요 그림에서 지금 2번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뭐 선로 도체에 대해서 함께 수납하는 경우에 대한 본딩 같은 경우는 기계적 보호가 얘가 일부가 아니고 뭐 같이 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보호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기계적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굵기를 선정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여기다가 같이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답안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기출 문제도 좀 나왔던 사항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게 너무 좀 늦게.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에 관련된 신고서 제출 처하고 제출 서류에 대해서 나왔고요. 관련 법규 부분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1조 2에 대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자체가 22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감리원의 배치 현황 및 제출처 제출 서류가 얘가 2016년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24년에 개정된 사항도 아니고 되게 오래전 거의 뭐 4년, 3년, 7, 8년 전에 개정된 사항을 지금 문제를 낸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출제되지도 않고 처음 나온 문제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려워. 내가 감리를 이제 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해서 간접경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까지 다루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감리 관련된 법규, 전력기술관리법이라든지 전기공사 법이라든지 그 법규 사항들이 감리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선은 이제 빼고 좀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인 거죠.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지금 신출 새로 나온 문제예요. 예전 2016년에 개정된 법규를 2024년에 시험에 나왔고 처음 1차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몇 년도에 몇 차로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시험 볼 때 계속 나오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데 저 같으면 버릴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를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자, 변경에 대한 배치 현황에 대한 신고 경우에서 배치 계획, 다음에 예정 공정표, 총괄 내역서, 용역 사본, 다음에 재직 증명서, 현장 간 도면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치 변경 신고 같은 경우도 감리 용역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하고 감리원이 변경되는 경우로 구분해서 그에 대한 서류 제출에 대한 사항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는 그렇게 보시고요. 8번 문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의 목적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법률의 목적하고 중대재해에 관련된 사항으로 여기도 좀 유사 문제하고 각각에 대한 문제들이 몇 번 출제가 된 거를 합쳐놓은 겁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A 사항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내고 B에 대한 문제를 내고 이제 그걸 합쳐서 문제를 내는 형태. 이제 좀 변형된 문제고요. 근데 이제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으로 좀 주요한 이슈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안전 파트에서는 관심사가 좀 쏠려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 되는데 발생했을 때 처벌 기준으로 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전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취지 자체가 좀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 부분에서는 그래도 계속 좀 봐주셔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목적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이 법은 이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자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이제 유지 증진할 목적으로 목적. 다음에 재해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산업재해 중 사망 1명.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망 1에서 3개월 이상 요양자가 2명 이상에서 부상의 작업자가 동시 10명에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놓고 책에다가 이런 숫자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부분을 이렇게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목적도 보시면은 사업주의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 처벌에 대한 규정을 써 중대재해를 예방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산업재해 같은 경우도 사망자 1명 부분에서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자가 2명에서 동일한 유해로서 급성 중독 등 직업병 질 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출제가 이게 발생을 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차피 숫자로 된 거를 외우긴 되게 힘들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부분을 쭉 하기보다는 암기를 하려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13, 20 뭐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좋으세요. 방법. 이거는 뭐 암기를 하는 이제 부차적인 방법입니다. 중대 시민재해 같은 경우도 사망에 대한 부분 1명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요양자가 10명 발생을 해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10명 이상 발생을 한 경우를 근데 이거를 문장으로 해서 3줄짜리를 이렇게 쭉 외우시기보다는 숫자를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사망 1명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외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접 때도 물어보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되고 있어야지 되는 사항. 그리고 이것도 버릴 문제가 아니고 계속 나올 문제니까 준비를 다음에도 좀 하셔야 돼요. 저기 여기 1번에서요. 네. 1번의 문제가 중대재해 정의 쪽인데 저 네. 지금 사망, 부상, 질병은 산업재해 쪽을 써놨잖아요. 네. 1번에 1번에 2. 1번에 2, 예. 거기에 중대재해 시민하고 중대 산업재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예. 해야 되는 게 2번에서요? 1번에 2. 1번에서 여기 있어요. 중대재해에 대해 물었는데 지금 산업재해에 대해서 써놓으신 거잖아요. 예.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산업재해랑 중대재해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 사망, 부상, 네. 질병은 산업재해에 속한 숫자가 아니냐 이거죠. 아, 이게 산업재해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제 항목을 넣어놨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제가 잘못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북한에서 정해가지고 설명된 거고 네. 중대재해 처분은 뭐 다른 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사망자가 의미가 조금 틀려요. 네. 요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좀 더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9번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런 것들.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규칙 6조에 있는 사항이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22년도에 그 12월 달에 개정된 법규사항이에요. 이게 벌써 2년은 안 되지만 1년 전에 나왔던 사항들의 특별한 규정에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너무 구석에 있는 법규를 좀 가져와서 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준비해서 쓰실 수 있을지 참. 아니, 재난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안전에 나왔다는 잘못한 문제죠. 제가 낸 게 아니십니까? 네. 네. 그게 저도 이 문제 낸 거는 조금 약간 문제 있다고 저도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22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됐고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처음 출제 문제였고, 이거를 준비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 관련 기관이라든지 여기 종사하시는 분, 관심 있으신 분.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실 분만 보시고 그냥 좀 스킵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보시고요. 다음에 산업안전에 대한 주의에 대한 3가지 기술하고 부주에 대한 현상 발생 원인, 대책에 대해서 쓰라고 합니다.
또 107회 때, 123회 때, 128회 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이런 것들 때 우리 그 교재를 할 때도 뭐 특별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좀 내용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특징,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요 기출 문제로 한번 출제됐던 문제고요. 되게 했을 때 인간에 대한 뭐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에 필요한 선택 부분, 감각 보관,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다음에 방향성을 해서 주의에 대한 초점을 합친 다음에 변동성의 의식의 우회 부분으로 했을 때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주의에 대한 세 가지 특징 부분이 됐고요. 다음에 부주의에 대한 부분도 의식의 우회, 의식 수준에 대한 저하, 의식의 단절, 과잉, 혼란 이런 걸로 해서 부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원인이 내적 원인과 내적 원인으로 구분을 해서 뭐 이런 사고에 대한 부분을 방지를 하는 이런 사항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뭐 중요하게 뭐 좀 다루거나 뭐 더 추가할 내용들은 없고 기본 개념적인 부분의 사항이죠. 다음에 K씨의 수상 전선로에 대한 시설입니다. 이것도 132회 1교시 12번으로 출제가 전 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대로 이제 명칭은 조금 바꿔서 똑 동일한 내용, 동일하게 나오진 않는데 수상 전선로에 대한 시설의 K씨의 기준은 동일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132회 때 나왔던 거를 다시 출제하거든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액에 대한 구비 조건은 그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였죠? 그 발전기 기본식 발전기 용량 구하는 것도 연속적으로 나왔었던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안전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문제들 성향을 타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수상 전선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온 케이스 부분입니다. 이게 흔하지는 않는데 두 번 연속으로 나왔다는 게 다음에까지는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시험 볼 때도 요 수상 전선로까지는 좀 가지고 가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은 이제 KC에서는 그 특수 시설하고 특수 장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수상 전선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KC 335.3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때 그 저압일대하고 고압일대에 대한 전선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압인 경우 클로로플랜 캡타일 케이블, 그 다음에 고압인 경우는 캡타일 케이블을 사용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속점에 대한 부분이 육상일대하고 수면상에 있는 경우로 구분을 해서 이제 그 항목하고 나 항목 구분했습니다. 육상에 있는 경우하고 수면에 있는 경우 해서 지표상 5m, 이제 사용전압이 저하인 경우 도로에 대한 그 이외인 경우에는 지표상 4m까지 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상인 경우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 수면상 4m, 고압인 경우는 5m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준수하라는 최소 규정을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이격을 시켜 놓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유물, 부유식 구조물 같은 경우 쇠사슬로 해서 견고하게 연결을 하고 부식에 대한 부분을 방지를 해서 절연의 피복의 손상을 방지를 하는 법규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압인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전번에 안 오시지만 그 천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그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개념들을 그려서 좀 써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육상 부분하고 수면 부분하고 이런 그 시설에 대한 기준을 했을 때 도로에 대한 그 고압인지 저압인지의 기준에 따라서 이격에 대한 거리, 그다음에 여기에 그 수상전로가 육상에 하는지 수면상에 하는지 육상에 하는지 수면에 하는지에 따라서
이격 거리에 대한 기준이 틀리고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좀 써주시면서 표현을 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12번 송전선로에 대한 코로나 장애와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108회, 114회 때, 128회 때 거의 한 10회차 기준으로 했을 때 134회 거의 10회차 안짝으로 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가 정전기 부분에서도 이제 방전 현상으로 나오는 문제라든지 어떤 집진장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쓸 내용이 많아서 요 수식하고 이런 내용들은 좀 암기를 하시고 나오면은 좀 반복적으로 쓰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기본 문제고 수식을 암기해서 적용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하시면 좋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임계 전압 이상이 가해지면 공기의 절연이 국부적으로 파괴돼서 얇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 현상이고요. 그에 대해서 코로나 장애 부분은 있으니까 장애에 대한 내용들 목 찾아보셔서 넣어주시면 되고, 장애 같은 경우는 그때 암기를 쉽게 하시게 여기 고접화 부분 빠진데 손잡고 유부여 해서 손잡고 유부녀 이렇게 외우시면은 쉽게 외우신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많이들 이렇게 쓰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 손잡고 유부녀 이걸로 이제 목 찾아보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보시면 이제 적당한 수식과 적당한 그림 부분입니다. 수식 상당히 쓸 때 많다고 해서 꼭 암기를 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식, 그 다음에 파열극한 전이경도, 기울기 부분은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파열극한 전이경도 기울기 부분이고 그에 대한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방지 대책을 해서 장애 방지 대책 안 묻더라도 대책은 어느 정도 좀 마지막에 써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책에 대해서 나왔으면 좀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그때 쓰시는 방법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요 수식 부분이 있고, 수식에 대한 개수 부분을 목차를 가져와서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류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파열극한 전이경도에서 직류 부분이 교류 전압보다 좀 더 높으니까 직류를 사용하면은, 그다음에 D 부분에서 전선에 대한 굵기입니다. 전선에서 굵기가 굵을수록 임계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부분을 세울 수가 있고, 선간거리 D에 따라서 이제 복도체 다수체를 사용하면은 이제 임계 전압을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표면 개수, 기호의 관계, 공기 밀도, 가상 공구의 계량 이런 것들도 목차 부분에서 이렇게 따와서 답안을 쓰는 형태. 그래서 다 수식 부분이 있고 그 개수 부분인데, 개수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요거를 세부적으로 안 쓰더라도 대책에 대한 목차로 이게 설명이 다 돼 있으면은 이게 빠뜨리신 게 아닌 거죠. 목차를 잡아서 같이 써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수식은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적용할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서 최대한 관련된 내용들에 넣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전기 안전, 특히 소방도 그렇고요. 법규 쪽에 성향이 강한 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서술형으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처음 강의를 할 때 다른 분들 보면은 그림 거의 없고 수식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 말고는 전부 다 글로만 쓰시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려서 수식하고 그림을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러면서 합격자가 많이 좀 꾸준히 나오고 계십니다. 최대한 내가 어렵게 외운 수식을 많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답안을 좀 써주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13번 자가용 전기 설비, 전기 안전 관리자에 대한 공사, 감리 가능 범위하고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으로 전기 안전 범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한 번도 출제는 안 됐던 사항. 그 한 번도 출제 안 되는 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1회부터 지금 132회까지 부분만 서치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너무 좀 오래 전이라서 60회, 70회, 80회짜리를 다 가져올 거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것만 이제 서치를 좀 보통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 범위 내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다는 건 상당히 오랫동안 안 나왔거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들 기준이고요. 그러면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고 개정이 된 게 아니라 그 2024년 7월 1일자로 해서 이 법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직무에 대한 고시 부분이 이 7월 1일자로 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성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기술인 협회지 부분에서 이 내용들의 언급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봤었던 내용입니다. 이 항목을 봤다는 게 아니라 이 법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적용된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차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뭐 장담을 못하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질만 드렸던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 직무고시가 또 법규 사항이 또 쭉 있는데 그 중에 13조에 대한 공사 감리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직무고시. 공사 감리 범위는 그 공사 내용의 용량 부분, 금액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예비 발전기에 대한 부분의 설치 변경 공사에 1억 미만의 좀 작은 공사, 그다음에 전기 수용 시설의 증설 변경으로 인한 5천만 원 미만에 대한 좀 작은 공사,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총 공사비 5천 미만의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 두고 이제 좀 하기가 좀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감리 역할을 대행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한 사항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밑에 거는 그냥 안 넣으셔도 됩니다. 밑에 거는 위에 있는 그 가능 범위하고 안전 관리 범위 요거만 좀 넣어 주시면은 된다. 법규상 그 물어봤기 때문에요. 자기 기준.